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굴삭기, 지게차에 공통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게차 보시는 분이나 굴삭기 보시는 분, 어느 분도 상관없이 이 영상으로 합격하실 수 있으시니까 공통되는 내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이되는 문제들은 제가 따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장치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잘 나온 친구들만 봐야겠죠. 자, 배출가스의 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색, 담청색, 청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무색과 담청색인 경우에 배출가스다. 그러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백색, 흰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윤활유가 연소된다. 윤활유가 연소되는 건데요. 실린더 위로 올라와서 연소된다. 실린더 위에서 연소된다. 이상연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검은색이다. 그럼 농후한 홍합이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막혀 있거나 스트레이너가 막힌 경우 검은색으로 되는 이제 불완전 연소다. 자,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볏짚색입니다. 볏짚색. 자, 볏짚색이라고 나오면은 이제 희박한 혼합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상연소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볏짚색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 1번, 2번, 3번 위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4행정, 2행정 사이클 기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행정 사이클 기관이란 것은 이 피스톤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말 그대로 4개의 행정을 크랭크 축이 2회전하면서 한 사이클을 만드는 기관을 우리 4행정이라 하고요. 이 2행정이라는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행정 사이클 기관은 크랭크 축이 1회전을 합니다. 그때 이제 피스톤이 흡입, 소기, 압축, 폭발, 배기 5단계죠. 과정을 피스톤이 2행정을 하여 한 사이클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행정 사이클 기간은 말 그대로 이 5가지 단계를 2번 반복해서 한 사이클을 만드는 거고요. 4행정 기간 같은 이 4개의 행정 2회전 해서 한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젤 연소 4단계 간단하게 외우겠습니다. 자, 착화 직후다. 자, 착화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디젤 4연소, 연소 4단계가 일어난다. 착화 지연, 화염 전파, 직접 연소, 후기 연소, 착화 직후. 그래서 외우실 때 착화 직후 뭐다? 디젤 연소 4단계다.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피스톤의 구비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온에서도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온도 변화에도 가스 및 오일 누출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열평창 및 기계적, 자, 오타가 있네요. 기계적 마찰 손실이 적어야 하고요. 열 전도가 양호하고 열 부하가 적을 것. 관성력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벼울 것. 자, 그래서 특징들만 보면 어쨌든 고온에 강해야 한다. 높은 온도에 강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가벼워야 한다. 라는 내용 추가로 보시면 되고요. 자, 피스톤 간극이 클 때 미치는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로바이 현상이 일어나고요. 압축 압력이 저하되고요. 엔진 출력이 저하되고요. 연료 소비량이 증대되고요. 피스톤 슬립 현상이 발생된다. 즉 우리가 외울 것. 자, 피스톤 간극이 크다. 그럼 블로바이, 피스톤 슬랩 2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압축 압력, 엔진 출력. 자,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저하되고요. 연료 소비량이 많아진다. 라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의 압축 압력이 낮은 원인 보겠습니다. 실린더 벽이 과다하게 마모된 경우, 피스톤링이 파손 또는 마모된 경우, 피스톤링의 탄력이 부족한 경우, 헤드 게스킷에 압축가스가 누설된 경우, 즉 엔진 압축이 낮은 원인, 이유인 친구들 보면은 실린더 벽, 피스톤링, 헤드 게스킷 요 3개가 문제인 경우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 어떤 것들이 문제 있을 때 엔진의 압축이 낮아지는지 보시면 되고요. 피스톤링의 3대 작용 보겠습니다. 기밀 유지 작용, 밀봉 작용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일 제어 작용, 열전도 작용, 열전도 작용은 우리 냉각 작용도 피스톤링이 해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밸브마다 이제 주요 부분이 있는데 그 기능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밸브 시트 있어요. 밸브 시트는 밸브 페이스와 접촉되어 연소실에 기밀을 작용한다. 자, 그럼 결국 밸브 페이스는 밸브 시트에 밀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소실에 기밀 유지 작용을 한다. 그래서 밸브 시트, 밸브 페이스 둘이 붙어 있는 친구고 연소실 내에 기밀 유지 작용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밸브 스템은 밸브 가이드 내부를 상하 왕복 운동하면서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가이드를 통해 방출하고 개폐를 돕는다. 자, 여기서부터 핵심이죠. 밸브 헤드가 받는 열을 가이드를 통해 방출하고 개폐를 돕는다. 누가 밸브 스템이 하는 거고요. 자, 밸브 스프링 보겠습니다. 자, 밸브가 닫혀있는 동안 밸브 시트와 밸브 페이스 둘이 친구라고 했죠. 밀착시켜서 기밀 유지가 시킨다. 즉 밸브 시트, 밸브 페이스 둘이 같이 친구인데 둘이 친하게 해주는 친구가 밸브 스프링이다. 밸브 스프링이 이 2명을 붙여서 기밀 유지를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밸브 간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너무 클 때, 적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클 때 미치는 영향 보겠습니다. 자, 밸브 간극이 크면은 밸브가 늦게 열리고 일찍 닫혀요. 자, 그러면은 흡입력 부족을 초래하게 될 거고요. 배기의 불충분으로 인해 엔진이 과열됩니다. 그리고 소음이 나고 밸브 기구에 충격이 생긴다 보시면 되고요. 자, 밸브 간극이 너무 적을 때, 그럼 밸브가 일찍 열리고 늦게 닫히겠죠. 자, 그래서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요. 역화 및 실화가 발생한다. 즉 밸브 간극은 너무 커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다. 요 뉘앙스를 같이 익혀주시면 좋아요. 자, 노킹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 보겠습니다. 노킹이라는 건 말 그대로 땅땅 쇠를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나서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킹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겠죠. 그래서 기관 회전수에 낮아진다, 출력이 저하된다, 기관이 과열한다, 흡기 효율이 저하된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이 저하된다라는 개념을 일단 갖고 요 내용 4개 외워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 노킹이 왜 일어나는지도 봐야 돼요. 첫 번째, 세탄가가 낮다. 분사 압력이 낮다. 온도가 연소실의 온도가 낮다. 착화 지연 시간이 길다. 분사 노즐 상태의 분무 상태가 불량하다. 자, 기관이 관행되었다. 착화 지연 기간 중 연료 분사량이 많다. 여덟 번째, 연소실에 누적된 연료가 많아 일시에 연소될 때 디젤 기관에서 노킹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분무 상태. 분사 노즐이 말 그대로 이상한 거죠. 그래서 분사 노즐에 뭐 마모 오래되었다 뭐 이런 내용 나와도 노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크 방지 방법까지 보겠습니다. 자, 연료의 착화점이 낮은 것을 사용해야 돼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노킹이 발생하는 원인을 봤었죠. 자, 세탄가가 낮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착화점이 낮은 것을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흡기 압력과 온도를 높여주시고요. 실린더 벽의 온도를 높이거나 압축비, 압축 압력과 온도를 높인다. 착화 지연 기간을 짧게 한다. 해당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노킹이 생기는 이유를 외우면은 방지 방법은 그 반대로 하시면 되니까 둘 중 하나만 외우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 냉각장치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구성 부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워터. 이렇게 워터들이 들어간다. 그럼 냉각장치예요. 워터 재킷은 냉각수 통로고요. 펌프는 이 냉각수를 이제 순환시켜 주는 거겠죠. 그리고 구동 벨트. 발전기와 물펌프를 구동시킨다. 그리고 냉각팬. 라디에이터의 냉각 효과를 향상시킨다. 자, 그럼 라디에이터는 결국 냉각장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냉각수를 저장하고 흡수열을 방출해 주는 게 라디에이터다. 이거 중요하고요.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라디에이터의 뭐 뚜껑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개념 자체를. 그래서 냉각 계통을 밀폐시켜서 막아서 뚜껑이 온도 및 압력을 조절해주는 게 라디에이터 캡이다. 이거 두 개 잘 외워주시고요. 수온 조절기 냉각수의 온도를 알맞게 조절해주는 친구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자, 그럼 라디에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라디에이터 아까 우리 나왔었죠. 자, 실린더 헤드 및 블록에서 뜨거워진 냉각수가 들어와서 자동차 주행 중에 냉각팬에 의해 냉각핀에서 열교환이 이루어져 냉각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냉각수가 사용됐으면 약간 뜨거워져 있겠죠. 그래서 그 냉각수를 다시 냉각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디에이터의 조건은 가볍고 작아야 되고요. 강도가 커야 하고요. 공기 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윤활유 보겠습니다. 자, 윤활유의 기능 6가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마찰 및 마멸 방지 작용하고요. 기밀작용이 있습니다. 고온, 고압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거고요. 냉각작용. 이 마찰열을 흡수하고 방열하고 소결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세척작용도 하기도 해요. 윤활유가 돌아다니면서 먼지, 금속 가루, 분말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쫙 쓸어내주기도 하고요. 응력 분산작용. 자, 국부적인 압력 오일을 전체에 분산시킨다. 자, 요거 파스칼의 원리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파스칼의 원리. 자, 6번째 방청작용. 자, 수분 및 부익성 가스가 침투하는 것을 방치해준다. 그리고 플러스 녹방지, 녹 쓰는 것을 방지해준다. 라고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활유 점도와 점도 지수에 대해서 헷갈리시지 않게 제가 한번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자, 이 점도 지수라는 것은 오일의 끈적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활유의 흐름의 저항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죠. 즉, 점도가 높으면은 우리 흔히 말해서 두유처럼 이렇게 잘 흐르지 않는 끈적끈적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점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점도가 낮다? 그럼 유동성이 좋아지겠죠. 자, 근데 이 점도 지수가 크면은 점도 변화가 작아요. 이 3번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점도 지수가 작으면 점도 변화가 적다라는 거, 요 3번, 4번 개념은 조금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점도가 다른 종류의 오일을, 윤활유를
혼합하거나 제약사가 다른 오일을 혼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시험 문제에 오일을 섞어서 써도 되는가, 뭐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는데 안 지난 오일을 섞어서 써도 되는가, 어떤 상황이라도 오일은 섞어서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일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SAE 번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겨울부터 겨울 20, 그리고 봄 30, 여름 40, 그리고 가을 다시 30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숫자, 날씨, 온도에 대한 상관이라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름이 굉장히 덥죠. 그래서 여름철용 오일은 SA 번호가 가장 높습니다. 뜨거운 온도에서도 잘 버틸 수 있어야 되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SA40, 높은 숫자일수록 온도에 잘 버텨낸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금용 오일 가솔린 기간 10W에서 30, 디젤 기간 20W에서 40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외우실 분들만 외우셔도 돼요. 요거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점도는 아까 유체를 이동시키다 나타내는 내부 저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숫자들이 점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점도 지수 높을수록 온도에 의한 점도 변화가 적다. 즉 SA40 여름이 점도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윤활 방식 그럼 보겠습니다. 자, 윤활 방식은 총 3가지가 있고요. 중요한 것들은 다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산식이에요. 오일 펌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비산을 어떻게 하냐? 커넥팅 로드 대단부 끝에 오일 디퍼가 있어요. 이 디퍼라는 거는 우리 나중에도 나오지만 베인 펌프처럼 이렇게 퍼서 올리는 날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일 펌프 대신 오일을 이 디퍼란 친구가 퍼서 올려가지고 비산, 윤활유, 급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 펌프가 없는 게 비산식이다. 그리고 이 비반식은 소형 기관에서 사용된다 라고 외워주시고요. 자, 압송식입니다. 그럼 반대겠죠? 이 압송식은 디퍼가 없고요. 오일 펌프가 있습니다. 이 오일 펌프를 통해서 오일을 각 윤활 부분에 압송시켜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우리 압송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산 압송식은 뭐냐? 말 그대로 두 개가 합쳐진 거겠죠? 자, 그럼 뭐다? 디퍼와 펌프 둘 다 있는 형태이다. 자, 대신 이 디퍼를 쓰는 상황과 펌프를 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크랭크축 베어링, 캠축 베어링, 밸브 기구, 이런 베어링들과 밸브 기구들은 오일 펌프로 급유를 하고요. 실린더, 피스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비산식인 오일 디퍼를 통해서 윤활유를 급유한다는 거, 이 차이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일들을 여과하는 방식 3가지도 마찬가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류식이 있어요. 자, 오일 펌프에서 공급된 오일을 모두 여과해요. 모두 여과해서 윤활유에 공급합니다. 자, 근데 엘리먼트가 막힌 경우에는 바이패스 밸브로 공급한다는 특징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샨트식은 오일 펌프에서 공급된 오일의 일부만 여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활부에 공급해요. 자, 그럼 나머지 여과되지 않은 상태가 있으면 여과된 것도 있겠죠. 자, 이 나머지 여과기에서 그러면 오일 이제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여과된 오일들은 엘리먼트를 통해서 윤활부에 공급한다. 즉, 요 반은 여과하지 않고 반은 여과해서 윤활부에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이 샨트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류식은 샨트식과 동일합니다. 자, 반은 여과를 하지 않고 반은 여과를 하고 공급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나머지 오일이라 하면 여과를 통과시킨 오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여과를 통과한 오일들은 샨트식이라면은 윤활부에 공급했어야 되는데 이 분류식에서는 오일팬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자, 절반은 다시 여과를 해서 돌려보낸다. 오일팬으로 돌려보낸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말을 좀 약간 제가 버벅거렸는데, 자, 그 버벅거리는 것과 상관없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전류식, 샨트식, 분류식 차이점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과목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2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려놨던 이제 지게타나 굴삭기 영상들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은 좀 더 좋은 설명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